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단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개학이 좀 미뤄지면서 6월 초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때 대략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괜찮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원, 선생님이 전 단원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이제 좀 제대로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 파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부분을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주기율표의 이해 부분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원소들의 주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주기성. 자, 이 주기성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 자, 주기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파동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이 주기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주기라는 걸 우리가 뭐 파동에서 뭐 표현을 하자면 자, 뭐 S파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파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자,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주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마루, 다음 마루가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라는 건 실제로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 우리 3단원에서 얘기하는 이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부분은 처음 시작된 거,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반복되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는 주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원소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원소라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 원자라는 개념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랑 주기율표, 여기 작은 글씨로 원소의 존재가 밝혀진 후 쭈르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원소를 자, 어떤 식으로 배열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소라는 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소라는 건 약 110여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분이 되고요.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랑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분이 돼요. 이 양성자나 중성자는 다시 한번 쿼크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빅뱅에서 얘기를 한 이 기본 입자들 쿼크랑 전자 이런 애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원소를 이룬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원소라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0여 종 또는 일부 학교에서는 120여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110개냐, 120개냐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보통 보기 기억 1번 이런 문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요즘에는 120여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원소들은 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산소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면 산소 원소지. 근데 이 산소가 모이면 O2가 되지. 이 O2라는 산소는 똑같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건데 이건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산소가 하나 더 모였어요. 그러면 O3 오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존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에 이제 지상의 생명체들이 사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원소, 산소 원소는 한 가지인데 그에 자,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원소의 종류보다 이 물질의 종류가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대신에 이런 애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주기율. 자, 주기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원소들을 나열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뒤에 붙는 표라는 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결과적으로 표가 된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랑 자, 관련된 과학자 요거는 뭐 금속 교과서에만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존재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쪽까지 이제 화학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얘네들 역사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이제 새쌍 원소설에서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고요. 자, 중요 포인트는 자, 뭘 기준으로 했냐? 원자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질이 비슷한 세 쌍 원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원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에서 이 원소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거의 원소의 자, 원자량을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이 중간에 이제 원자량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베라이너 다음에 자, 누가 나오냐면 뉴렌즈가 나와요. 이 뉴렌즈의 옥타브설. 자, 이 뉴렌즈의 이제 옥타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타브가 우리 음악에서 사용하는 거지.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자, 이렇게 8개의 음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제 배열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옥타브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과학자는 이제 맨델레이프가 주장한 자, 이 주기율표고요. 자,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양을 기준으로 선생님, 뉴렌즈가 제안한 내용은 뭔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자량이라는 걸 기본으로 베이스를 해서 얘네들 이 주기율을 완성했다. 결과적으로 데베라이너, 뉴렌즈, 맨델레이프까지는 이 주기율표를 기준 구분을 할 때 이 원자량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맨델레이프의 자, 주기율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죠. 왜 쓰고 있지 않냐? 뭔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자, 뭐 주기율표를 자, 만들고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을 벗어났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아닌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발견되지 않는 원소의 자리는 비워두고 원소의 원자량이라든지 밀도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했는데 이 예측한 값과 자, 결과적으로 비슷한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선지적인 이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똑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책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모줄리의 주기율표가 나와요. 자, 모줄리는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양성자 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뭘 얘기를 해요? 원자 번호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자 번호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생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알겠는데요. 이 원자량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량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량을 따질 때는 우리가 보통 양성자랑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까지 우리가 따져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자 번호랑 이 원자량이랑은 같지 않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자는 멘델레이프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발견한 원자 번호 순서로 원소를 배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틀을 이용한 것 뿐이지 현대 쓰는 건 얘네들이 사용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주기율표 보면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했다. 자, 그래서 족은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의미하고요. 1부터 18쪽까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의미하고요. 1부터 7주기로 구성이 된다. 보통 이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하고 가운데는 금속,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가 존재한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원자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자 번호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의 주기율표. 자, 이 주기율표를 보면 전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자,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만 줄일게요. 자, 됐죠? 자, 주기율표를 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정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 지금 여기 족하고 주기를 나타냈는데요. 여기 족은요, 선생님 가로줄을 의미하지 않나요? 라고 가끔 가다가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족이라는 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족, 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냥 이것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가로줄이 족이잖아요. 세로줄은 죽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기는 마찬가지로 어때요? 가로줄을 의미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합시다. 족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한다. 네, 보통 족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이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고요. 자,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 5, 6, 7주기. 자, 이런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숫자를 보통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전자 껍질.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수소. 예를 들자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리튬은 양성자 3개에 자, 2주기 원소니까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배치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더 배치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1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이 2개, 3주기면 3개, 4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 주기율표 1쪽부터 18쪽까지 자, 원소들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기율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쭉 칼륨, 칼슘까지는 요 틀 그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주기율표를 나타낼 때 항상 많이 쓰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쓰냐?
자, 이거예요, 보통. 그러면 얘는 1족, 2족, 얘는 13족이에요. 여기 보면 3주기까지는 어때요? 이 3부터 12족까지가 빠져있죠? 자, 이 빠진 부분들을 제외해서 이런 식으로 1, 2, 13, 14, 15, 16, 17, 18쪽이다 라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체크할게요.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저마늄, 비소, 브로민, 아이오딘, 주석, 카드뮴, 은, 쭉 보면 스트론튬이나 루비디움, 세슘, 바륨, 백금, 금, 순, 납, 쭉쭉쭉쭉쭉쭉쭉쭉 보면 우라늄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액체 상태의 애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는 순. 자, 비금속, 이것도 다시 설명할 건데 아무튼 비금속 중에서 유일한 액체는 브로민. 자,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선생님 방금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건 자, 어디에서? 실온, 보통 20에서 25도씨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쭉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체크한 건 선생님 체크해 놓은 건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자,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1번부터 20번 제외한 나머지는 원자 번호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원소 기호랑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 보통 여기서 보면 금속, 중금속, 비금속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자, 1조 원소에서 자, 유일하게 수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이 아니지만 자, 보통 이 금속 위치쯤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 원소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선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탄소, 인, 셀레늄, 아이오딘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탄소부터 계단이 거꾸로 내려가는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소, 그 다음에 탄소부터 계단을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 아이오딘 있는 데서는 아래로 한 칸 더 내려가는 건데, 요 아래까지는 사실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오딘 정도까지. 그래서 탄소인, 셀레늄, 아이오딘까지는 비금속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수소 포함해서 비금속. 그럼 나머지 왼쪽하고 가운데 있는 쪽은 자, 무슨 상태? 금속 상태를 나타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탄소부터 한 칸 옆으로 하나, 두 개, 하나야.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준금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같이 갖거나 아니면 금속이나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보통 보시면 자, 무슨 색깔이 많아요? 금속 색깔이 많지.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는 보통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왼쪽하고 가운데에 위치하고요.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란타늄족과 아피늄족 같은 경우는 6주기, 7주기에 있는 원소인데 수가 너무 많아서 주기율표를 넘어가기 때문에 주기율표가 넓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배열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 자, 얘네들을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금속이라는 건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하고 가운데 실온에서 고체 상태 아까 얘기했던 수은 액체 상태고요. 열이나 전기 전도성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전기 전도성이 크고요. 광택이 있습니다. 광택은 보통 이제 자유 전자랑 이제 빛하고 반사되기 때문에 광택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알루미늄, 구리, 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속 원소다. 그럼 비금속 원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수소는 어디? 왼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실온에서 보통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이 액체. 그래서 우리 액체인 상태 딱 두 가지 있었지? 수은하고 브로민. 자, 열이나 전기 전도성은요 보통 작습니다. 근데 누구? 흑연은 예외. 흑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샤프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네들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 광택을 물어봤는데 광택이 없어요. 왜? 자유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빛하고 자유전자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광택이 보통 없고요. 얘네들 수소 같은 경우는 연료, 질소, 우리 질소 과자 되게 많이 사 먹죠. 대표적인 질소 과자가 아니네요, 그렇지? 대표적인 질소 과자, 포카치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자, 인 같은 경우는 뭐 성냥인데 요즘에는 성냥 거의 볼 일이 많이 없죠. 생일이나 이런 거 케이크 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인화성 물질 등 같은 경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준금속.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금속이랑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원소. 금속이랑 비금속 원소의 자, 중간 성질을 띠거나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띠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보통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뭐 나머지 뭐 특이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알칼리, 할로젠, 비활성 기체.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특성이 나와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1쪽에서 자, 1쪽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알칼리 금속. 근데 얘 이름 자체가 금속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를 제외한 거고요. 자, 이 17쪽. 자, 17쪽 원소를 보면 자, 17쪽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 18쪽을 비활성 기체. 자, 알칼리랑 할로젠 같은 경우는 자, 다시 우리가 책에서 다룰 거니까 책에서 다룰 때 설명하고요. 비활성 기체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활성, 활성화가 아니다 빗자리 쓰지.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뭐냐? 굉장히 분자 구조상이나 또는 원자 구조상 안정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헬륨 같은 경우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비행선 같은 경우 우주 비행선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헬륨을 이용을 해서 우주 비행선을 띄우는데 왜 이 우주 비행선을 띄우느냐? 예전에 초창기에는 수소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수소를 사용하다 보면 이 수소는 가연성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때 또는 불이나 전기랑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폭발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선이 이제 운항을 하다가 실제로 이 수소 때문에 터져버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헬륨을 사용하는데 이 헬륨은 선생님 방금 표현한 것처럼 비활성 기체예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을 잘 하지 않으니까 불을 갖다 대든 뭐 전기불꽃을 튀겨주든 얘네들은 다 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비활성 기체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알칼리랑 할로젠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계속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1족 원소인데, 자, 1족 원소 중에 누구? 수소를 제외한다. 왜? 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인데, 얘 이름 자체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뭐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고요. 왜? 아까 금속 같은 경우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수는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나머지 애들은 다 고체. 자, 은백색 광택을 띠고요. 자유전자들 때문에. 자, 다른 금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라는 건 물에다 던졌을 때 뭐 리튬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은 물 표면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상태, 뭐 두부처럼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다.
자,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나 물과 빠르게 반응해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표현했죠? 리튬이나 나트륨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물 표면에서 빠르게 뽀글뽀글 끓어오른다. 자, 이런 것처럼 빠르게 반응을 하고요. 자, 공기 중에 두게 되면 자,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리고요. 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자,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자, 뭐다? 염기성을 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탐구자료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칼리 금속. 자, 얘네들을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랑 이제 단면의 색 변화를 관찰하고요. 좁쌀 크기로 자른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나와 같이 자 물과 반응시켰을 때 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는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물에 떨어뜨린 걸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섞었다면 붉은색이 돼. 결과적으로 보다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보면 단단한 정도 모두 칼로 쉽게 잘라지고요. 알칼리 금속은 무른 금속. 자, 색 변화. 자,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지만 점점 사라지면서 검게 변한다.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고요. 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요. 자, 생성된 수용액은 붉은색이다. 즉,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는 자, 수소기체가 발생되고요. 그 결과 염기성이 된다. 자, 알칼리 금속을 발생시키면 물과 반응시키면 칼륨, 나트륨, 리튬 순으로 격렬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할로젠. 자, 할로젠은요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를 얘기를 하고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다. 자, 보통 얘네들은요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 그래서 이원자 분자, 두 개 원자 분자, 분자 상태가 될 때는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근데 브로민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였고요. 아이오딘은 젓갈색 또는 보라색을 띠는 고체 상태다.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 우리가 다른 것들 뭐로 설명하냐면 승화성 물질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즉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변하는 성질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뭐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뭐 기체 상태고요. 옅은 노란색을 띠고요. 브로민은 젓갈색을 띠는 액체 상태. 그래서 보통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 색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자, 얘네들은 반응성,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커요. 근데 누구랑 잘 반응하냐면 금속이나 수소랑 잘 반응하고요. 자,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중에 누구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하면 열하고 빛이 나옵니다. 자, 수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할로젠과 수소. 그러니까 수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할로젠과 수소.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할로젠이 수소랑 반응을 한 거예요. 뒤에서 표현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다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자, 물에 녹이면 자, 산성이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성질이 있지? 물에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나면 그 용액이 뭐가 됐어요? 염기성이 됐는데 자, 얘네들은 물에다가 이제 녹였을 때가 아니에요. 자, 포인트를 잘 집어야 돼. 수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 녹였을 때,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를 그냥 물에 녹인 게 아니라 할로젠과 수소가 된 상태를 다시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쪽 옆에도 보시면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랑 잘 반응하지? 그럼 보관할 때 당연히 물이나 산소를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석유나 벤젠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안정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왜 안정하냐? 자, 이 안정한 이유를 그냥 이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원자의 구조. 원자는 원자핵과 자, 전자로 원자핵은 다시 플러스 되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다. 자, 양성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합시다. 자,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어? 업 커프 두 개, 다운 커프 하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가 갖는 전하량이 3분의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얘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1쿨롱이고요. 자, 중성자는 다운 커프 두 개, 업 커프 하나 계산해보면 얘는 0, 즉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양성자수,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수랑 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수가 같아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 수가 같으면 얘네들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수는 원자마다 다르므로 양성자수로 뭐 원자 번호를 정하게 된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자 원자니까 우리 중성이니까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아야 되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원자 번호랑도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원자 모형 보시면 당연히 원자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원자가 눈에 보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병원 가셔야 돼. 왜? 원자가 보일 정도면 뭔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초능력을 가진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같은 친구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의 존재를 안 상태로부터 계속 변천되어 왔다. 그래서 뭐 돌턴의 단단한 공 모형, 자 보어, 그 다음에 뭐 러더퍼드 보어, 그 다음에 현대 뭐 원자 모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대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존재할 확률로 전자 위치를 표시하는 것. 자, 전자를 입자로 보고요.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도는 걸로 표현하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 그럼 전자를 도대체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에너지 순위. 이쪽은 물리랑 이제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걸 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원자 에너지 순위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설명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보통 노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가 있어요. 뭐 플러스 뭐 x라고 하는 양성자 수를 갖는데 얘가 이렇게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배치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이제 전자가 얼마? 여기는 전자가 얼마? 그래서 보통 이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작고요. 자,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서는 10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100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자 껍질,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 선생님 보통 표현하는 거. 두 번째 전자 껍질. 자,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수치가 낮다. 표현하자면 안쪽에 10이라면 그 바깥쪽은 100. 그러면 다음 바깥쪽은 뭐 예를 들자면 1000. 원래 뭐 마이너스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kJ/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정확한 값은 에너지 순위가 마이너스 1312분의 n제곱. n제곱이라는 건 전자 껍질 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즉 전자 껍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그래서 에너지 값이 커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자들이 이제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하는데 전자는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져야 되고요. 왜? 기초가 우리가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안정한 것처럼 얘들도 안쪽에 아무것도 안 채워준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채워버리게 되면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2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최대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선생님 뒤에서 다음 단원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설명할 때 옥텐 룰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옥텐 룰 하면 그냥 이렇게 숫자만 기억합시다. 288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세 번째에는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든지 공유 결합을 할 때 얘네들 안정한 상태로 배치가 되게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산소 보면은 원자 번호가 8번.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건 전자 숫자도 8개.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가 찼네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안정한 상태일까, 불안정한 상태일까? 불안해요. 왜? 우리 보면은 옥테놀에서 선생님 보면 2, 8, 8을 했지.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차야 되는데 6개밖에 안 찼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비활성 기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 안 나는 친구는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근데 뭐 헬륨, 네온. 자, 네온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 표현해 볼게요. 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며 양성자 10개, 전자가 2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차. 그러니까 얘는 이미 안정한 상태. 얘는 안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잘 결합을 하는 거고요.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잘 결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잠깐 하나 볼게요. 자, 전자에 이동하고 자, 에너지 출입. 뭐 전자 이동할 때 보면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가 각각 다르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낮고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오려면 뭐 예를 들어서 10, 100이야. 그러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가 10으로 오려면 90만큼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안쪽 전자 껍질로 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안에 있는 게 지금 밖으로 갔네요. 안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거 100이 되려면 90만큼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 그러면 얘가 100이었는데 10으로 가려면 에너지 90을 방출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떤 형태? 보통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해준다 라는 거 표현을 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화학 쪽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보면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화학 결합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즉 원자과 전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래서 보통 얘네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최외각 전자라는 말을 혼용을 하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랑은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그냥 약간 다르다 정도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최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요. 원자과 전자는 뭐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이긴 한데 단서가 붙어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 그래서 이 18쪽 원소, 선생님이 보통 얘기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과 전자가요. 빵이에요. 왜? 이 비활성 기체잖아요. 비활성 기체는 이미 그 상태로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랑 이제 화학 결합에 전자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원자과 전자가 0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전자 하나,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 탄소는 안쪽에 2개, 근데 바깥쪽에 있는 걸 얘기를 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자, 마그네슘은 하나, 둘. 가장 바깥쪽에 2개. 선생님. 근데요, 이 탄소 보니까 14조 원소네요. 마그네슘 보니까 12조 원소네요. 자, 수소는 1조 원소네요. 즉, 족의 이 족번호의 가장 끝자리 수가 바로 이 원자과 전자수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됐지만, 18쪽, 18쪽이 안 나왔는데 18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8쪽 원소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서 원자과 전자는 0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자, 주기율표와 전자배치의 관계. 자, 주기와 전자배치. 같은 주기는 전자껍질 수가 같은 거고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선생님 방금 표현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커지다가 18쪽에서는 0이 돼. 그래서 18쪽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족 번호의 끝과 족의 끝자리 수랑 동일하다. 자, 같은 족 원소들, 얘네를 우리는 동족 원소라고 표현하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수소랑 3에서 12족 원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1번부터 그냥 20번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쪽에서 선생님이 수소 계속 표현했죠. 수소는 금속 아니었어.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원자과 전자수를 갖긴 하지만 금속하고 비금속의 차이 또는 금속하고 비금속의 차이로 얘네들 성질이 다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소들의 주기성 그럼 결과적으로 왜 나타나냐?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부터 18쪽까지 전자 배치 보면 수소, 헬륨, 리튬. 그래서 1쪽에 하나, 2쪽에 2개, 13쪽에 3개, 넷, 다, 여, 7, 8개 아니죠? 왜? 18쪽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요. 족 번호의 1의 자리 끝자리 수는 원자과 전자수랑 같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고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다가 18쪽에서는 0. 주기 번호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랑 같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쪽 부분 잘 모르시겠으면 주기율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 강의 세 번째 강의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내신 관련 부분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계속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일단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단원 3개까지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올렸는데 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암기를 하기 좀 귀찮다 싶은 친구들은 그냥 자기 전에 잠자는 수면제 대용으로 그냥 켜서 살짝 봐요. 그럼 보통 한 10분, 20분 안에 우리가 잠이 올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10에서 한 20분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 봐.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거든요.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 공부도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 미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